어머니, 아직도 모르셨어요?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사라진 단골들과 남겨진 흔적들, 그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죠. 나는 그날 새벽 내각에 30년을 흔든 손이 드디어 누구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68이고 도시락집을 운영한 지 30년이 됐죠. 새벽 4시 반이면 몸이 알아서 깨어납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작은 부엌에 불을 켜고 밥솥 뚜껑을 열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밥 짓는 소리, 국 끓는 냄새, 낮게 흐르는 라디오 음악. 이 모든 게 저에게는 삶이자 의식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아침 6시 반. 그 전까지 반찬 10가지를 만들고 밥을 4솥 짓고 도시락 용기를 정리해야 했어요. 손이 빠르지 않으면 시간을 맞출 수 없었죠. 손목은 오래전부터 아팠습니다. 허리도 가끔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참을만 했죠. 30년 동안 이렇게 일했는데 지금 와서 손목 하나 아프다고 멈출 순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배달기사님들이 웃으며 인사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큰 힘이었어요. 며느리 수희는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은 좋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말투는 따뜻한데 눈빛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상수는 회사 일로 바빴고 집에 오면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곤 했어요. 며느리가 뭘 말해도 응, 알았어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었죠. 책임을 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피하는 게 상수의 방식이었어요. 수희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가게 일을 하고 며느리는 집안을 돌보고 아들은 회사에 다니는 구조. 별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수희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에 있는 동안 그녀가 집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었는지. 그 모든 게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아침 수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냄비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타면서 말했죠.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손목 많이 안 좋으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만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계산 같은 거요. 가게는 잘 돌아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셨고 배달 주문도 적당히 들어왔어요. 초등학교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올 때도 있었죠. 저는 그럴 때마다 더 신경 써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이들 먹는 거니까요. 평판은 중요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생에 더 신경 썼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저는 그 소리에 맞춰 손을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하루였죠.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학원 원장님이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엔 도시락 주문하실 때만 들르시는 분인데 그날은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말씀하시기 곤란한 일이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며 기다렸습니다. 원장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요즘 어머니 가게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어요. 저는 국자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원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었죠. 위생 쪽으로 단톡에서 몇몇 분들이 얘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위생이라니요.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위생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없었어요. 손을 씻고 또 씻고, 도마는 용도별로 나누고, 앞치마는 매일 삶아 빨았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죠. 원장님은 더 말씀하시기 곤란해 하셨어요. 제가 듣기론 며느님께서 학부모 단톡에 몇 번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니까 걱정된다는 내용이었대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요? 수희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수희는 거실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죠.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학원 단톡에서 우리 가게 얘기한 적 있냐고요? 수희는 고개를 들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냥 어머니 혼자 하시니까 힘드시겠다고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다고 했어요. 말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저는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불편했거든요. 며칠 후 단골 손님 한 분이 가게에 오셨습니다. 10년 넘게 거의 매일 오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요즘 다른 데서 도시락 시키는 사람들이 좀 있대요. 위생이 더 좋다는 소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위생이 더 좋다니요. 그럼 제 가게는 위생이 안 좋다는 말인가요? 손님은 얼른 손을 저으며 사장님 가게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소문이 그렇게 돈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죠. 그 주말 배달 주문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토요일 점심시간엔 보통 주문이 밀려서 바쁜데 그날은 한산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주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보다 거의 30%가 줄어 있었죠. 상수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수희가 학원에서 우리 가게 얘기 많이 하냐고요. 상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죠. 잘 모르겠다고, 자기는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뭘 물어봐도 피곤하다는 말로 대화를 끊었어요. 책임지는 걸 싫어했죠. 며느리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닌 그냥 중간에서 회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슈퍼 사장님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 들르셨어요. 요즘 장사 어떠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늘 하던 대로라고요. 슈퍼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죠. 근데 며느님이 요즘 경쟁 도시락집 쪽 자주 지나가시던데 혹시 볼 일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희가 경쟁 도시락집을요? 왜요? 그곳은 1년 전쯤 생긴 곳인데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손님을 빼가려고 애쓰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냥 무시하고 제 일만 했는데 며느리가 왜 그쪽을 드나든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원장님의 말, 단골 손님의 말, 슈퍼 사장님의 말. 그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제 가게를 흔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희는 여전히 집에서 평온한 얼굴로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 건강 챙기시라고 웃었고 저녁엔 설거지를 거들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웃음 같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희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디를 다녀오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불안한 기운만 점점 커져갔죠. 30년 동안 쌓아온 평판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단골 손님 3분이 연달아 발길을 끊었습니다. 평소라면 점심시간마다 오시던 분들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연락이 왔나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배달기사 이 씨가 도시락을 찾으러 오셨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장님 가게 얘기가 좀 나온다고 했습니다.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있고 다른 집이 더 깔끔하다는 말도 돈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맛이 예전 같지 않다니요. 저는 레시피를 바꾼 적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맛을 유지해 왔습니다. 멸치볶음은 간장 2스푼에 물엿 1스푼, 조림은 중불에서 20분, 지단은 약불에서 천천히. 모든 게 정해진 대로였죠. 그날 저녁 저는 수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학부모들한테 가게 얘기 들은 게 있냐고요? 수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별로 들은 게 없다고, 다들 바빠서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단골 손님 한 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그분은 도시락을 주문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학원 단톡방에서 며느님이 사장님 걱정하는 말을 자주 하신다고 했습니다. 혼자 하시니까 힘드실 거라는 말, 나이 드셔서 실수하실 수도 있다는 말, 그런 것들이요.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수희가 직접적으로 험담을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은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이었죠. 걱정하는 척하면서 불안을 심는 방식. 그게 수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며느님이 아이들 먹는 음식이라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요. 그 말을 들은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대요. 더 젊은 사장이 하는 곳, 더 시설이 좋은 곳으로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희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인 제가 싫은 건가요? 아니면 가게가 없어지길 바라는 건가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점심 주문이 평소의 절반도 안 됐어요. 배달 주문도 손에 꼽을 정도였죠. 저는 텅 빈 가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간 정말 가게를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밥집 사장님이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죠. 사장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님이 요즘 동네 엄마들한테 가게 얘기를 자주 하신다고 했어요. 직접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닌데 듣다 보면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김밥집 사장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며느리가 슈퍼에서 다른 엄마를 만났을 때 한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요즘 손목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라는 말 나이가 드시니까 예전만큼 꼼꼼하게 못하실 것 같다는 말. 그런 것들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목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일에 지장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파도 참으면서 일했고 단 한 번도 손님에게 불편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희는 그걸 약점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수희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것 같냐고, 혹시 아들로서 뭔가 느낀 게 없냐고요. 상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과민한 거 아니냐고, 수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어느 편도 아니었죠. 그냥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다음 날 오후 저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수희를 봤습니다. 그녀는 학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마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겠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제 며느리가 맞나? 저 사람이 정말 우리 가족이 맞나?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평판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몇 마디 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단골 손님 8명 중 4명만 가게에 오셨습니다. 절반이 사라진 거죠. 저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쌌지만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단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끊기는 상황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 배달기사 박 씨가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분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나가시다가 문 앞에서 멈춰섰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기사 단톡방에서도 얘기가 좀 나온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학부모 단톡에 이어 기사 단톡까지요. 박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며느님이 기사 단톡에 사장님 손목 안 좋으시다고 조심하라는 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쁘게 말한 건 아닌데 그 말을 보고 기사들이 조심하게 됐다고 하셨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희가 기사 단톡까지 들어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거기서 제 얘기를 했다는 것도 몰랐어요. 손목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 일하는데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저는 기사들 사이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장이 돼버린 거죠. 박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사장님 오래 봐왔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다른 기사들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틀 뒤 초등학교 영양사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단체 도시락 60개 주문건이었어요. 저는 이미 재료를 준비해 놨고 당일 새벽부터 작업할 계획을 세워놨었죠. 그런데 전화를 받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은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하셨어요. 단체 주문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학부모 측에서 위생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학부모들이 우려를 표하셔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0개 주문이면 이번 주 매출의 절반 정도였어요. 그걸 잃는다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제 가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학부모가 그런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있냐고요. 영양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며느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라고 이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분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수희의 친구가 학교 주문까지 막은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다 끄고 어두운 가게 안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 단톡, 기사 단톡, 그리고 학교 주문 취소.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었죠. 수희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해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직접적인 험담은 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을 심는 방식. 그게 그녀의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배달 주문도 3건뿐이었죠.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으니 30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였나 싶었어요. 오후가 되자 김밥집 사장님이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님이 경쟁 도시락집 사장이랑 자주 만난다고 뒤편 골목에서 둘이 서서 얘기하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었어요. 김밥집 사장님은 처음엔 그냥 우연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최소 4번은 본 것 같다고 하셨죠. 둘이 고개를 맞대고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수희가 경쟁 도시락집 사장과 만났다는 것. 제 평판이 무너지는 동안 그 가게 손님은 늘어났다는 것.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김밥집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혼자 남았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한 달을 되짚어 봤어요. 수희의 말, 행동, 표정, 모든 게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걱정하는 척했던 그 말투, 부드럽게 웃었던 그 얼굴, 전부 가면이었던 거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수희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경쟁 도시락집 사장과 무슨 거래를 했는지, 모든 걸 밝혀내야 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제 가게를 이렇게 무너뜨릴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게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수희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그걸 알아야 대응할 수 있었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얼마 후 저는 가게 문을 잠시 닫았습니다. 학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희가 아이를 데리러 가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학원 건너편 카페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참 지나자 수희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더니 학원 앞에서 다른 엄마 2명과 서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희는 웃으며 뭔가 열심히 말하고 있었죠. 다른 엄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불안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배달기사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기사 단톡방에서 제 얘기가 나오면 캡처해서 보내달라고요. 박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알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며칠 뒤 박 씨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2장이 첨부돼 있었어요. 기사 단톡방 캡처였죠. 수희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어머니 손목 상태가 안 좋으시니
혹시 모를 실수 조심하시라는 내용이었어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캡처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였어요. 수희가 직접 제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증거. 저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더 모아야 했어요. 이것만으론 부족했죠. 그날 저녁 저는 김밥집 사장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경쟁 도시락집 사장과 만나는 걸 또 보시면 연락 좀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김밥집 사장님은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도 감사했어요. 다음 날 오후 학원 원장님이 가게로 오셨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학부모 단톡방에서 제 가게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알려주실 수 있냐고요.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정보라 조심스럽지만 도와드리겠다고 하셨죠. 이틀 후 원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톡방 캡처 사진 3장을 보내주셨어요. 수희가 올린 글들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니 걱정된다는 말, 나이가 드셔서 예전만큼은 힘드실 거라는 말, 아이들 먹는 거라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말. 모두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독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저장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였죠. 수희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 평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며칠 뒤 김밥집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님이 지금 경쟁 도시락집 뒤편 골목에서 사장이랑 만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즉시 가게 문을 닫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죠. 수희는 경쟁 도시락집 사장과 골목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둘은 고개를 맞대고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장이 수첩 같은 걸 꺼내 보여주자 수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어요. 흔들렸지만 둘의 모습은 분명히 담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가게에 혼자 앉아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기사 단톡 캡처, 학부모 단톡 캡처, 수희와 경쟁 사장의 만남 사진. 3가지였어요. 아직 부족했습니다. 이것만으론 수희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입증할 수 없었죠. 저는 노트에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학교 주문 취소 건도 적었고 단골 손님이 줄어든 것도 적었습니다. 시간 순으로 나열하니까 패턴이 보였어요. 수희의 단톡글이 올라간 직후에 손님이 줄었습니다. 경쟁 사장과 만난 다음 날엔 학교 주문이 취소됐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죠. 저는 노트를 덮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죠. 수희는 아직 모를 겁니다.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어요. 며칠 후 배달기사 이 씨가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분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나가시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서셨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사 단톡방에 며느님이 또 글을 올렸다고요. 이 씨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수희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허리도 안 좋으셔서 걱정이라는 내용이었죠. 혹시 배달 중에 문제 생기면 연락 달라는 말까지 덧붙여 있었어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허리가 아픈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희는 마치 제가 제대로 일을 못할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배달 중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암시까지 깔아놓으면서요. 저는 20개 캡처 부탁드렸고 곧바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학원 근처를 다시 지나갔습니다. 수희가 아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죠. 수희는 다른 엄마 3명과 학원 앞에 서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김 여사님이라고 예전에 단골이셨던 분이죠. 하지만 한 달 전부터 가게에 안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었지만 너무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님이 우연히 가게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가 인사를 드렸어요. 김 여사님은 잠시 당황하시더니 어색하게 웃으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도시락 어디서 드시냐고요. 김 여사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경쟁 도시락집에서 시킨다고 며느님이 그쪽이 시설도 좋고 위생도 철저하다고 하셨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희가 직접 손님들을 경쟁 가게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원장님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단톡방에 새 글이 올라왔다고 하셨어요. 사진을 받아보니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수희가 경쟁 도시락집 메뉴판 사진을 올리면서 여기가 괜찮은 것 같다고 추천한 거였어요. 그 글 아래 댓글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다들 고맙다는 말, 한번 시켜봐야겠다는 말들이었죠. 저는 그 캡처를 저장하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평판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경쟁 가게를 홍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틀 뒤 김밥집 사장님이 급하게 전화하셨습니다. 며느님이 지금 경쟁 도시락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저는 즉시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게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죠. 수희는 경쟁 사장과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이 종이 뭉치를 꺼내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희는 그걸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뭔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동네 정육점 사장님이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며느님이 정육점에 오셔서 경쟁 도시락집 사장 칭찬을 했다고 하셨죠. 젊고 깔끔하고 손님 응대도 좋다고 말씀하셨대요. 정육점 사장님은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게를 두고 경쟁 가게 칭찬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저는 정육점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사 단톡 캡처 4장, 학부모 단톡 캡처 5장, 수희와 경쟁 사장의 만남, 사진 3장, 그리고 여러 상인들의 증언. 제법 쌓였어요. 하지만 아직 핵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희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경쟁 사장과 무슨 거래를 한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그날 오후 배달기사 박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도는데 경쟁 도시락집이 기사들한테 수수료를 더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사들이 그쪽 배달을 더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수료를 더 준다는 건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손님들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증거였죠. 수희와 경쟁 사장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노트를 펼쳐놓고 모든 증거를 날짜별로 배열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니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수희가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 평판을 무너뜨렸는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찾으면 됐습니다. 수희와 경쟁 사장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그것만 밝혀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됐죠. 다음 날 오전 슈퍼 사장님이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엔 잘 안 오시는 분인데 그날은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분은 문을 닫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며느님이 경쟁 도시락집 사장이랑 지난 한 달 동안 최소 7번은 만난 것 같아요. 슈퍼 사장님은 가게 앞에서 담배 피우실 때마다 봤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자주 보여서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어떤 날은 골목에서, 어떤 날은 가게 안에서, 어떤 날은 근처 카페에서, 장소만 바뀌었을 뿐 만남은 계속됐다고 하셨죠. 저는 슈퍼 사장님께 혹시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들으신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다고 하셨죠. 수희가 수첩 같은 걸 보여주고 경쟁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야채가게 사장님이 배달 온 김에 들르셨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며느님이 최근 동네 상인들한테 경쟁 도시락집 얘기를 자주 하신다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메뉴도 다양하다면서 은근히 추천하신다고 했습니다. 야채가게 사장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시어머니가 도시락집을 하는데 며느리가 경쟁 가게를 추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처음엔 그냥 대화 차원인가 싶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하셔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틀 뒤 김밥집 사장님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님이 지금 경쟁 도시락집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즉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수희의 뒷모습이 보였죠. 그녀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수희는 집 방향이 아니라 학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학원 앞에 도착하자 다른 엄마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희는 그들에게 봉투 안에서 뭔가를 꺼내 나눠줬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봉투 안에 든 건 전단지였습니다. 경쟁 도시락집 메뉴와 가격이 적힌 전단지요. 수희는 엄마들에게 그걸 나눠주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누르는 건 멈추지 않았죠. 다음 날 오후 배달기사 최 씨가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님이 기사 단톡방에 경쟁 도시락집 할인 쿠폰 사진을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기사들 드시라고 공유한 거라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최 씨는 캡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수희가 올린 글에는 경쟁 도시락집 할인 쿠폰 사진과 함께 맛있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댓글에는 기사들이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저장하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칠 후 정육점 사장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오셨어요. 며느님이 정육점에서 경쟁 사장과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고객 명단 얘기가 나왔다고 하셨죠. 정육점 사장님 말씀으로는 수희가 전화로 이름 몇 개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단골이라는 말을 했대요. 경쟁 사장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모르지만 수희가 알겠다고 하더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제 단골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발길을 끄는 손님들 이름을 적었어요. 김 여사, 박 선생, 최 사장, 이 부장, 정 사모님. 5명이었죠. 그리고 정육점 사장님이 들었다는 이름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희가 전화로 불렀던 이름들이 제 단골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희는 제 단골 명단을 경쟁 사장에게 넘긴 거였죠.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고객 정보를요. 그날 오후 학원 원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단톡방에 며느님이 또 글을 올렸다고 하셨어요. 이번엔 어머니가 최근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신다는 내용이었대요. 혹시 모르니 당분간 다른 곳을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이건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며느리여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저는 원장님께 캡처 부탁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즉시 보내주셨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상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계획적으로 움직였는지, 제 평판을 무너뜨리고 단골을 빼가고 고객 정보까지 넘긴 것을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밥집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사장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노트를 펼쳐놓고 모든 증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단톡 캡처들, 만남 사진들, 상인들의 증언, 전단지 나눠주는 장면, 고객 명단 유출 정황.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일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경쟁 도시락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희의 목소리였죠. 저는 벽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희는 경쟁 사장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죠. 경쟁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 고객이 많이 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수희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근데 약속하신 거 잊으신 건 아니시죠? 경쟁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 명당 10,000원씩 드리기로 했다고 이번 달 신규 고객이 20명이니까 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희가 제 단골을 경쟁 가게로 보낼 때마다 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한 명당 10,000원, 20명이면 20만 원. 제 30년 평판을 돈으로 판 겁니다. 수희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하루 종일 가게에 계시니까 자기는 집안일에 육아까지 다 떠맡아야 한다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경쟁 사장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수희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가게만 접으시면 자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그럼 파트타임이라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경쟁 사장은 그럼 좋겠다며 웃었죠. 두 사람은 다음 계획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만 더 밀어붙이면
어머니 가게는 자연스럽게 망할 거라고, 그럼 더 이상 신경 쓸 일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수희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게 일을 처리했는지 자랑했습니다. 직접 욕은 안 했다고, 그냥 걱정하는 척만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경쟁 사장은 정말 영리하다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면 안 됐어요. 녹음을 끝까지 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수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는 어때요? 경쟁 사장이 대답했어요. 정말 좋다고, 멸치볶음이랑 지단 만드는 법이 특히 유용했다고 했습니다. 손님들 반응도 좋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레시피까지 넘겼다니요. 제가 30년 동안 만들어 온 비법을요. 수희는 집에서 제가 요리하는 걸 지켜보며 물어봤었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냐고, 비법이 뭐냐고. 저는 며느리니까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경쟁 사장한테 넘어간 겁니다. 간장 비율, 불 조절, 시간, 심지어 재료 손질법까지. 수희는 전부 메모해뒀다가 경쟁 사장에게 건넸던 거예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수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명단 가져올게요. 이번엔 배달 단골들이에요. 경쟁 사장이 고맙다며 봉투를 건넸어요. 아마 이번 달 돈이었겠죠. 수희는 그걸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헤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수희가 먼저 떠났고 경쟁 사장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녹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15분 분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수희의 목적이 뭔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돈이었습니다. 시간과 자유, 그리고 돈. 제 가게가 망해야 자기가 편해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저는 가게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와 함께 정리했어요. 단톡 캡처, 만남 사진, 전단지 나눠주는 장면, 상인들의 증언, 그리고 이 녹음 파일까지. 이제 거의 다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이 정도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가 필요했어요. 수희와 경쟁 사장 사이의 금전 거래 증거, 돈 받은 흔적. 그게 있어야 완전히 끝낼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증거를 확보할 것인지, 언제 어디서 모든 걸 폭로할 것인지.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경쟁 도시락집 앞. 수희가 제 평판을 무너뜨린 바로 그곳에서요. 저는 노트에 폭로 계획을 적었습니다. 누구를 부를 것인지, 어떤 순서로 증거를 보여줄 것인지,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수희가 저한테 한 것처럼 저도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수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며칠 안에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은행 앞에서 수희를 봤습니다. 그녀는 ATM 기계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죠. 수희는 통장을 넣고 뭔가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수희가 은행을 나온 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며느리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냐고요. 직원은 본인이 아니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어요. 하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수희 방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수희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어요. 최근 석 달치 입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입금돼 있었어요. 입금자는 경쟁 도시락집 사장 이름이었죠. 저는 그 내역을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 금전거래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수희가 경쟁 사장한테 돈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시간순으로 나열하니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어요. 수희가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실행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학부모 단톡 조작 캡처 5장. 수희가 어머니 걱정한다며 불안을 심은 증거들이었어요. 두 번째, 기사 단톡 조작 캡처 4장. 손목과 허리 얘기로 제 이미지를 훼손한 증거들이었죠. 세 번째, 수희와 경쟁 사장의 만남 사진 6장. 골목에서, 가게 안에서, 카페에서 만난 장면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전단지 나눠주는 현장 사진 3장. 경쟁 가게 홍보물을 학부모들에게 나눠준 증거였어요. 다섯 번째, 녹음 파일 하나. 수희와 경쟁 사장의 대화 15분 분량이었죠. 금전 거래 내용, 레시피 유출 내용, 앞으로의 계획까지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통장 거래 내역 사진 5장. 매달 돈을 받은 흔적이었어요. 일곱 번째, 상인들의 증언 기록. 슈퍼 사장님, 김밥집 사장님, 야채가게 사장님, 정육점 사장님이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여덟 번째, 제 가게 매출 감소 그래프. 지난 석 달간 30% 이상 매출이 떨어진 걸 보여주는 자료였죠. 저는 이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도 했어요. 폭로 당일에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도록요. 종이 뭉치가 두툼하게 쌓였습니다. 30년을 무너뜨린 증거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밥집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사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넘겨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끝낼 수 있겠어요. 저는 슈퍼 사장님도 찾아갔습니다. 그분께도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사장님은 화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꼭 정의가 승리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야채가게 사장님과 정육점 사장님도 만났습니다.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제 편에 서겠다는 약속.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증거를 모을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학원 원장님께도 연락드렸습니다. 그분은 폭로 당일 학부모 몇 분을 데려오겠다고 하셨어요. 단톡에서 수희 글을 봤던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격자가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배달기사 박 씨와 이 씨, 최 씨에게도 부탁드렸습니다. 폭로 당일 경쟁 도시락집 앞에 와달라고요. 기사들도 피해자니까 현장에 계셔야 한다고 했어요. 세 분 모두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상수와 수희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히고 말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경쟁 도시락집 앞으로 와달라고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희는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는 못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꼭 와야 해. 둘 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30년을 지켜온 제 가게, 무너진 평판, 배신한 며느리. 모든 게 내일 경쟁 도시락집 앞에서 정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희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해 봤어요. 경쟁 사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상수는 뭐라고 할지. 모든 게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의를 위한 일이었어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렇게 무너질 순 없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체력을 비축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모든 걸 끝낼 날. 저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가게로 가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후 3시에 가 있었어요. 경쟁 도시락집 앞. 그곳에서 모든 게 정리될 예정이었죠. 저는 도시락을 싸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1시쯤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마무리해야 했어요. 준비할 게 많았거든요. 저는 USB와 프린트한 자료들을 큰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게가 제법 나갔어요. 김밥집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비 다 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자기도 곧 가겠다고 하셨죠. 슈퍼 사장님, 야채가게 사장님, 정육점 사장님도 모두 오신다고 했습니다. 학원 원장님도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학부모 5분과 함께 가겠다고 하셨어요. 모두 수희의 단톡글을 직접 봤던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답장했어요. 목격자가 많을수록 진실은 명확해질 테니까요. 배달기사 박 씨, 이 씨, 최 씨도 연락을 주셨습니다. 3시에 그곳에서 보자고 하셨어요. 기사님들도 피해자였으니까 당연히 오셔야 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고맙다고 전했어요. 오후 2시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준비됐어? 3시에 나가야 해. 수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거기로 가야 하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곧 알게 될 거라고만 했습니다. 수희는 뭔가 예감한 듯 얼굴이 굳었어요. 상수는 회사에서 미리 나왔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급하게 조퇴했다고 하더군요. 집에 도착한 상수는 저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그곳으로 가자는 거냐고요. 저는 역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40분, 저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상수와 수희도 따라 나왔어요. 수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모양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곧 알게 될 거라고. 경쟁 도시락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앞장서서 걸었고 상수와 수희가 뒤따랐어요. 수희는 계속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도시락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밥집 사장님, 슈퍼 사장님, 야채가게 사장님, 정육점 사장님.
학원 원장님과 학부모 5분, 배달기사 3분, 모두 제가 부탁드린 분들이었습니다. 수희는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자. 다 같이 얘기해야 할 게 있어. 가게 안에서 경쟁 사장이 나왔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경쟁 사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여기 있어야 한다고, 이 얘기의 중심 인물이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USB도 꺼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소형 스피커와 노트북도 꺼냈죠. 모든 증거를 보여줄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저를 지켜봤어요. 수희는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수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아들도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동네 상인들, 학부모들, 배달기사들, 그리고 제 가족.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목소리로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제 가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모두 밝히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들었습니다. 수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경쟁 사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저는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학부모 단톡 캡처였어요. 이건 제 며느리가 학부모 단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혼자 일하니까 걱정된다는 내용이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지만 실제로는 제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저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기사 단톡 캡처였죠. 이건 기사 단톡방입니다. 제 손목과 허리가 안 좋다며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어요. 제가 제대로 일을 못할 거라는 암시를 준 겁니다. 배달기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가 맞다고 증언해 주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모든 걸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수희와 경쟁 사장의 만남 사진 6장이었어요. 골목에서, 가게 안에서,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사람들이 사진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찍은 거라고 설명했어요. 제 며느리와 저 가게 사장이 최소 7번 이상 만났다고요.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약속을 잡고 계획적으로 만난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밥집 사장님이 나서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직접 봤다고 두 분이 수첩을 보며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걸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하셨어요. 슈퍼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죠. 저는 다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수희가 학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진이었어요. 경쟁 도시락집 메뉴판과 가격이 적힌 전단지를요. 학부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경쟁 가게 홍보물을 직접 나눠줬다고 말했어요. 학부모들에게요. 시어머니 가게는 무너뜨리고 경쟁 가게는 키우려고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장님도 증언해 주셨어요. 단톡방에 경쟁 가게 메뉴판 사진을 올렸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연결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파일인지 궁금한 표정들이었죠.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희와 경쟁 사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달 고객이 많이 늘었다는 말,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약속 잊은 거 아니냐는 말, 한 명당 10,000원씩 준다는 말,
20명에 20만 원이라는 말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가게만 망하면 자기도 자유로워진다는 수희의 말, 한 달만 더 밀어붙이면 자연스럽게 망할 거라는 계획까지 전부 녹음돼 있었습니다. 레시피 유출 얘기도 나왔습니다. 수희가 알려준 레시피가 좋다는 말, 멸치볶음과 지단 만드는 법이 특히 유용했다는 말. 사람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수희와 경쟁 사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통장 거래 내역 사진이었습니다. 경쟁 사장 이름으로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게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돈을 받고 제 가게를 무너뜨렸다고요. 단골을 빼갔고 평판을 깎아내렸고 레시피까지 팔아넘겼다고 설명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걸요. 저는 경쟁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 말이 있냐고 물었어요. 경쟁 사장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습니다. 경쟁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며느님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어요. 고객 좀 보내주시면 살해하겠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수희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수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어요. 얼마나 줬냐고요? 경쟁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명당 10,000원씩, 석 달 동안 총 50만 원 정도라고요. 학부모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희를 봤습니다. 야채가게 사장님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기라고,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라고 하셨죠. 정육점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습니다. 배달기사 최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사장님 손목 안 좋다고 해서 조심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다른 기사들도 붕괴한 표정이었습니다. 학부모 한 분이 수희에게 항의했습니다. 아이들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친 거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수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자기가 미쳤다고, 돈이 필요했고 시간이 필요했다고 울먹였어요. 하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쟁 사장도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사람들은 차갑게 돌아섰어요. 상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죠. 그는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수를 봤습니다. 아들도 피해자였어요. 며느리를 믿었던 게 잘못은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 내 아내가 한 짓을 어떻게 할 건지. 김밥집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이건 명백한 영업방해고 사기라고 하셨어요. 슈퍼 사장님도 동의하셨죠.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희는 울며 빌었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30년을 무너뜨렸는데 용서가 되냐고 말했어요. 저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동네 상인들, 학부모들, 배달기사들. 제가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크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제 며느리와 저 가게 사장이 한 짓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라고, 그리고 제 가게는 다시 일어설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밥집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슈퍼 사장님도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죠. 학부모들도 다시 가게를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달기사들도 응원한다고 말했어요. 수의와 경쟁 사장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판도 신뢰도 모든 게 사라진 거죠. 제가 잃었던 것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동네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밥집 사장님이 먼저 나서서 상인회에 이 사실을 알렸어요. 상인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경쟁 도시락집을 규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장사한 가게는 동네에 있을 수 없다고요. 경쟁 도시락집은 일주일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끊긴 거죠. 누가 그런 가게에서 음식을 사 먹고 싶겠어요. 사장은 가게 정리하고 동네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수인은 집을 나갔습니다. 상수가 결정한 일이었어요. 아들은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죠. 자기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드렸다고 울며 빌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그 애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상수는 단호했어요. 아내가 한 짓을 용서할 수 없다고, 어머니께 한 일은 가족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죠.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잘못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이요. 법적 조치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고 영업방해와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처리가 빨랐습니다. 수의와 경쟁 사장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며칠 후 학원 원장님이 가게로 오셨습니다. 학부모들이 다시 주문하고 싶다고 하신다면서 단체 주문을 부탁하셨어요. 이번엔 60개가 아니라 100개였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요. 배달기사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 씨, 이 씨, 최 씨 모두 미안했다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의심한 게 있었다면 용서해 달라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사님들도 피해자라고 오히려 도와주셔서 고맙다고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괜찮다고 다시 와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최 사장님, 이 부장님, 정 사모님도 모두 돌아오셨어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사장이 며느리한테 배신당했다가 정의를 되찾았다는 이야기가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감동했고 제 가게를 응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매출이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새로운 단골도 생겼어요.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정성껏 도시락을 쌌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상수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애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다는 게 느껴졌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요. 김밥집 사장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슈퍼 사장님, 야채가게 사장님, 정육점 사장님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소주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들은 제가 정말 멋있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당당하게 진실을 밝힌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진짜 고마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고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모든 게 사라졌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한 젊은 여자분이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동네에 새로 이사 왔다며 인사하셨어요. 소문 들었다고, 사장님 대단하시다고 칭찬하셨죠. 저는 웃으며 도시락을 권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그분은 도시락을 드시고 감탄하셨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이제 단골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인연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가게 앞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학생들, 회사원들, 주부들, 모두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어요. 한번 무너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더 강해졌어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죠.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거예요.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쌀 겁니다. 그게 제 삶이니까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무너뜨린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당당하게. 이제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제가 누군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밤이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30년을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이순자 사장님의 그 세월을 며느리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걱정하는 척 평판을 무너뜨리고 단골을 팔아넘기고 레시피까지 돈을 받고 넘겼죠.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경쟁 가게 앞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이순자 사장님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당당하게요.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의 시간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기억의 정원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억의 정원이었습니다.